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물과 환경 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이라는 것과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생물과 환경은 서로서로 영향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어떤 일정한 체계를 유지를 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 체계를 뭐라고 부르죠? 그치,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생태계. 자,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당연히 생물적인 요인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두 가지로 나뉜다. 비생물적 요인은 우리가 말하는 환경이에요. 빛, 온도, 공기, 물, 토양,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인이고요. 생물적 요인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것들이 생물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용반작용하면서 어떤 일정한 체계인 생태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비생물적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비생물적 요인 뭐라고 그랬죠? 그치,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터전을 제공을 하고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생물적이긴 하지만. 자, 그럼 생물적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태계 모든 생물을 우리가 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자, 얘를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했죠. 자, 첫 번째 뭐죠?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해서 생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유기물, 포도당,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그지? 생산자라고 하죠. 생산자. 자, 생산자라고 하고, 이 생산자의 대표적인 생물로는 녹색식물이 있죠.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녹색식물 있고, 그 다음에 해조류, 식물 플랑크톤 등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생물을 섭취함으로써 생물 사이에서 에너지 흐름이 일어나. 다른 생물을 먹는 애들이야. 누구죠? 그지? 바로 소비자. 뭐가 여기에 해당되나요? 소비자. 바로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런 동물들이 소비자에 해당이 되고, 자, 세 번째는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해서 환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물질순환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애들. 세균이나 버섯, 곰팡이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통칭해서 우리 뭐라고 그러지? 그렇지, 분해자 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있다. 비생물적 요인에는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같이 생물이 살아가는데 터전을 제공해주는 요인들을 말을 하고, 생물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뉘는데, 생산자는 뭐다? 녹색식물 같이 광합성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애들, 소비자는 잡아먹히는 동물들, 분해자는 버섯, 곰팡이 같이 배설물을 분해하는,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애들을 분해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잘 알아두시고, 자, 이 생태계를 할 때 용어가 또 나와요. 개체군이라는 용어와 군집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 두 가지도 잘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개체군이라는 것은,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개체라는 애예요. 어떤 한 생물종을 얘기를 하고요. 개체군이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 여기서 핵심은 같은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해요. 아까 개체가 뭐였지? 어떤 생물 한 종이었지? 그러면 개체군도 몇 가지 종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한 가지 종으로, 하나의 종으로 구성이 되어야 해요. 자, 이 개체군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뭔가요? 군집이라는 애지. 자,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자, 이건 뭘까? 어떤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개체군이야. 자, 이 그림에서 보면 물고기라는 개체군, 해파리라는 개체군, 개라는 개체군, 불가사리라는 개체군. 이렇게 일정한 지역에 사는 모든 개체군의 무리니까 얘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개체군이라는 말이랑 군집이라는 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이 되고, 여러 종류의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그 군집의 커다란 상위 개념이 생태계이다. 그래서 개체군과 군집의 용어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물과 환경 서로서로 상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자, 생물과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봅시다. 자, 먼저 환경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선생님 크게 5가지로, 아까 우리 봤던 비생물적 요인인 빛, 온도, 토양, 물, 공기,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영향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빛은 또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빛의 세기. 빛이 세게 쪼여지냐? 약하게 쪼여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기본적으로 빛은 어디에 쓰여요? 그지? 식물이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하지?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합성을 해요. 자, 근데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이 달라져요. 빛을 받는 잎이 두꺼워지려면 어떤 빛을 받아야 될까? 그지? 강한 빛을 받는 잎은 두꺼워져요. 그러면 얇아지는 잎은요? 그지? 약한 빛을 받는 잎은 얇아져.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빛의 파장. 파장이 뭔지는 알죠?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도 파장이 다 다른 거 알죠? 빨간색이 파장이 길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빛은. 자, 근데 이런 빛이 수심에 따라서 투과되는 파장이 달라. 그러면 그 파장과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빛을 받는 바닷속의 식물인 해조류들도 분포가 달라져요. 그래서 수심이 얕은 곳까지만 투과하는 빛은 적색광이에요. 적색광. 요거는 우리 통합과학 수준의 이야기는 아닌데 선생님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람다라고 쓰고 요걸 파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인 빨강색부터 빨주노초 파나 보라색까지 색깔을 보도록 합시다.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긴 애는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하고, 보라색보다 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져요.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은 애를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빨주노초파남보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자, 빛은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적외선보다 더 높은 애, 라디오파도 있고 자외선보다 더 짧은 애는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일단 요 영역들만 아시면 될 것 같아서 요것만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대지. 파장이 길어지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데 파장이 짧아질수록 투과력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하는데 이게 진동수예요. 진동수는 반비례하는데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져. 진동수가 커지면 투과력이 좋아져요. 투과력이 좋아진다는 건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다시 우리 학습지로 돌아와서 수심이 얕은 곳. 투과를 잘 못하는 거지. 그래서 얕은 곳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런 애들은 적색광. 이고 수심이 깊은 곳까지 투과하는 애들은 보라색 계열 쪽으로 가는 청색광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얕은 바다에서는 요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돼요. 녹조류가 있고요. 깊은 바다에서는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홍조류가 많이 분포합니다. 홍조류가 많이 분포한다. 자, 그렇다면 왜 얕은 바다에서 적색광을 이용하는 애들은 녹조류일까요? 적색광을 이용하니까 얘가 홍조류일 것 같은데 적색광을 이용하는 거야, 식물이. 그러면 적색광은 흡수되죠. 흡수되는 애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반사된 빛이야. 그러니까 적색은 흡수하고 나머지는 이 식물이 다 반사니까 우리 눈에는 녹색 계열로 보이는 거고, 깊은 바다에 있는 식물들은 청색광을 주로 이용을 하니까 청색광은 흡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청색광을 제외한 나머지 빛들, 빨간색, 눈색 이런 애들을 반사해서 내보내니까 우리 눈에는 걔가 홍조류로 보이는 거다. 그래서 얕은 바다에서는 주로 적색광을 이용하는 녹조류가, 깊은 바다에서는 청색광을 이용하는 홍조류가 분포한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1조 시간은 빛을 쬐는 시간이야. 그래서 빛을 쬐어주는 시간이 뭐에 관여하냐면 식물의 꽃이 피는 거, 그리고 동물의 생식 주기. 그래서 뭐 해가 짧을 때 언제 짝짓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 하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는 따뜻하고 추운 거죠.
자, 어디 사는 동물일수록 몸집이 커질까요? 몸집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몸에 양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 거야. 어떨 때 많이 저장해야 되지? 그지? 더운 지방 애들이 몸집이 커서 많이 저장한대 봐. 너무 힘들겠죠? 맞아. 추운 지방.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추운 날씨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몸에 다 저장을 하고 있어서 몸집이 커지는 거고, 대신에 열이 빠져나가는 부위는 작아야겠지. 그래서 귀와 같은 말단 부위는 작아진다 하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또 철새 알죠? 날씨 변화에 따라서 여기저기를 이동해 가면서 사는 애들. 얘들은 온도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동 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양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 아까 우리 분해자 할 때 했었죠? 그 미생물들이 동식물의 사체를 분해를 하게 돼서 사체를 분해해서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주면 생태계, 물질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양은 이런 역할을 해주고요. 토양이 깊어짐에 따라서 또 어디에는 산소가 많이 분포하고 어디는 안 분포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사는 세균들의 종류도 달라져서 분해되는 성분들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준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토양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성분, 저기 앞 단원에서도 한번 했었어. 자, 물은 생물이나 인간이나 모두 다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야.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제일 많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식물들도 물이 반드시 필요해. 자, 그런데 물이 없는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있는 물이 손실되는 걸 막아야 되죠. 그지?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돼. 그런 걸 우리가 저수 조직이라고 하는데, 저수 조직이라는 용어까지 모르셔도 되지만 식물이 물을 저장해야 된다 하는 거 알아두고, 대표적인 게 선인장이죠. 그래서 잎이 넓으면 물이 많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잎을 뭘로 만든다? 그렇지, 가시로 만든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또 파충류나 새, 알 껍데기 같은 것들이 있는 이유는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알을 껍데기에 싸서 물의 손실을 막는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자, 공기라는 거 생물이 호흡할 때 굉장히 필요한 애죠. 생물이 호흡에 필요한 공기는 뭐지? 뭐가 있지? 그치, 산소가 있죠.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공기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있죠. 탄소가 있다. 자, 그런데 저기 높은 지역, 고산지대에 가면 공기가 희박해. 사람들이 숨쉬기 힘들지. 그렇기 때문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혈액에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래서 산소가 희박하지만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적혈구가 많다. 어이구, 글씨가 안 보이겠네요. 글씨가 안 보여서 다시 쓰겠습니다. 적혈구 수가 많아서, 아이고, 오늘 이상하게 잘 안 써지네. 많아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해준다. 하는 사실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생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볼게요. 자, 반대로 생물이 환경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식물의 작용으로 숲의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져요. 이거는 식물이라는 생물이 그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 거고, 자, 숲이 울창해지면 저기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이 울창하니까 잎에 가려져서 땅에까지 도달하는 빛의 세계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원해지다 하는 얘기고, 자, 지렁이 볼게요. 지렁이. 자, 지렁이 어디 살지? 땅에 살죠. 땅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뭘 만들어요? 그치? 구멍을 만들지. 자, 이 지렁이가 만든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잘 통하고, 그 공기로 인해서 낙엽 같은 게 잘 분해되면서 토양이 비옥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호수나 연못 같은 데 가면 연꽃 있고 그 위에 떠 있는 애들 있지. 뭐 창포나 이런 애들, 노란 꽃 피어있는 또는 보라색 꽃 피어있는 애들이 주로 창포인데, 그런 수생식물들은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물을 흡수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이것도 생물이 환경을 정화하는 작용이죠. 그래서 생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태계가 뭔지, 그리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이 뭔지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생물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사례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식물의 줄기가 굽어 자라는 것과 사슴의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하는 건 모두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아까 뭐였지? 일조시간과 관련이 있댔지. 일조시간은 뭐에 해당된다? 빛. 그래서 빛과 관련된 상호작용이다. 선생님이 앞에 생태계는 너무 쉬워가지고 개념 정리 안 해줬고요. 자, 요 사례 중심으로 지금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사례들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많이 나오는 예시들을 개념 정리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생태계는 각자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은행나무의 단풍,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드는 것, 또는 개구리의 겨울잠은 모두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온도가 급격히 변하면 나뭇잎 색이 변하죠. 그리고 개구리는 언제 자지? 추운 겨울에. 자, 뭐랑 관련이 있다? 그지? 얘네들은 온도와 관련이 있는 상호작용 사례이다. 자, 세 번째, 이게 가장 많이 나와. 선인장의 가시, 조류와 파충류 알껍질. 다 뭐의 손실을 막기 위함이었지? 그렇지.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한 상호작용 사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개념 정리라기보다 사례를 잘 알아두시라 라고 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오늘은 생물과 환경 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고요. 앞에서 했던 생태계, 구성 요소, 그리고 생태계의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과학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